안녕하세요. 모터 이슈 유민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차 이슈와 2021년 모터사이클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2021 여기 이슈.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이슈는 말 그대로 요즘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오늘은 2020년 모터사이클 시장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그리고 현재 공개된 2021년 뉴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콘텐츠를 위해서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모토 이슈의 에이스 조건희 기자와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더모토의 나경남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더모토라는 월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더모토의 나경남 기자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다소곳하신 거 아닙니까? 원래 구라 한번 쳐봤습니다. 혼이 담긴 혼이 담긴 구라. 원래 톤으로. 네. 그러면 2020년 해설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2020년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이런 스튜디오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2020년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코로나19에 대한 키워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코로나19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2월 달부터 시작됐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모두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라서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도 안 됐고 사실은 전망도 불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국내 행사, 해외 행사들, 뭐 신차 런칭 이런 것들 다 취소됐었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봤지만 한국 시장만큼은 판매량이 무시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국내 행사나 해외 행사 취소 관련해서 조건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기자들이 행사에 가서 이제 라이더들도 보고 행사 분위기나 뭐 요새 그쵸. 뭘 많이 네. 타는지, 어떤 뭐 라이딩 장비는 요새 뭐 많이 쓰는지, 트렌드가 뭔지 트렌드 같은 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고, 맞아. 그런 면에서 이제 매달 이제 컨텐츠를 새로 짤 때도 뭘 해야지라는 맞아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됐죠, 이번 올해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륜차 전체 시장의 판이 조금 변한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받았고, 모토 이슈의 등장 때문이 아닌가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겨나면서 레저 시장으로서의 확장이 좀 컸던 것이 요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륜차를 사실 그 개인형 이동수단뿐만이 아니라 배달 이런 비대면 시대의 어떤 운송수단의 하나로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배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배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배달로서의 이 모터사이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 네, 배달의 민족. 네.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회사가 네. 할 만큼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활성화가 그쵸. 많이 되어 있었죠. 레저 시장은 그렇지 않았지만. 근데 이게 이 어플리케이션 등장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고 라이더들이 있었죠.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뭐 성장폭이 1조가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의 국면이 덜버들면서 더욱 이제 언택트 시대 때문에 배달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 수요가 훨씬 더 엄청 커지게 되었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너무 급격하게 커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판매량 면에선 그 배달 시장 판매량 면에서는 많이 증가하는데, 이륜차 시장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달 시장의 문제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제일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는 대외적인 거, 이제 일반 모터사이클 라이더가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교통에서의 뭔가 뭐 운전을 되게 험하게 한다거나 위협당한다거나 뭐 인도주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냥 라이더의 입장 혹은 배달을 하시는 배달 라이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터사이클 수요에 따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게 제일 문제였다고 봐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을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배달 시장의 수요조차 따라가기 힘들 정도가 되어서, 사실 럭셔리 스쿠터로 제시됐던 PCX 같은 거는 정말 배달 일장이 되었고, 그쵸.
PCX가 떨어지고 나면 다른 스쿠터가 팔리기 시작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뭐 그런 문제가 오히려 우리 라이더들 입장에서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한번 시간을 좀 갖고 한번 네네네. 얘기를 해볼 수 따로, 있는 네. 시간이 따로 하면 좋을 것 같고 2020년 시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뭐 모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인상 깊었던 거. 저는 사실 그 대중적으로는 별로 임팩트가 없을 것 같지만 꼭 언급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거는 MB 아구스타의 슈퍼벨로체 오토첸토, 슈퍼벨로체 800 하고 그리고 브루탈레 1000RR의 출시였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보기 어렵겠고 실제로 소유하긴 더 어렵겠지만 2020년도를 기점으로 점을 찍어야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모델 변화였다고 사실 생각해요. 조건희 기자는요? 네, 저는 역시나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역시나 BMW였다. 개인적으로 선호 좀 해주세요. 역시나 그 BMW, 이 BMW. 마크가 주는 그거뿐만이 아니라 BMW가 그 대형 그 세계 모터사이클 시장을 이끄는 브랜드로서 트렌드 선점이나 그런 인기 모델들을 가져가는 데는 굉장히 역시나 잘하는 브랜드다. 올해 초반에 F900R이나 F900XR이 있었고 끝내줬어요. 정말 가성비가 정말 좋고 BMW 마크를 달고 있지만 1,000만 원대라는 그 가격대, 초반이었어. 1,000만 원대 초반이라는 가격대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인기몰이를 했고 또 R18이 조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출시가 늦어졌지만 여전히 그래도 여러 가지로 컨텐츠를 생산했을 때 반응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역시나 올해는 R18이 가장 소비자들이 궁금해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뭐 그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모델이지 않나. 진짜 R18은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선도 1시간 떠들 수 있지 않나요? R18 좋습니다. 네. 이민호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두카티 V4와 스트리트 파이터를 빼놓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모터쇼 저희가 2020년 모터쇼에서 봤을 때부터 사실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그 존재감이 확실히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스펙이나 그런 슈퍼스포츠의 출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고요. 사실 시승할 때도 멀리까지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 그때 정말 굉장히 스포티하고 가볍고 즐거운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전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기자들이 이제 모터쇼 현장에 가거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그런 모터쇼나 월드 프리미엄 행사가 이제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월드 프리미어를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실제로 몇몇 브랜드들은 이미 2021년도 뉴 모델을 공개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2021년 뉴 모델에 대한 키워드 이런 걸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그 배기 배출가스 규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이 특히 되게 심하게 먼저 시작했던 것도 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로 5가 이제 발효가 돼서 유로 5가 통과가 되는 기준 그 유로 5 기준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유로4 기준 상태에서 어떻게든 명맥을 이어왔던 모터사이클들이 사라지는 모델도 분명히 있을 거고 새롭게 등장하는 모델들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 바이크들은 어쨌든 이제 뭐 머플러를 더 키운다거나 뭐 그 디켓을 더 키운다거나 하거나 뭐 엔진 설계를 변경해서 뭐 배기량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두카티처럼 뭐 기통수를 돌린다든지 해서 변화를 많이 가져가는데 사실은 저는 이 저배기량에서가 어떻게 변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맞아요. 네. 실제로 혼다랑 야마, 스즈키 같은 일제 브랜드 기술력이 뛰어난 가와사키 포함이에요. 가와사키. 네? 가와사키 포함. 아니, 4대 브랜드. 4대 브랜드. 그렇게. 근데 125cc 스쿠터 만들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125cc 스쿠터나 125cc 이하의 어떤 원동기에서 기술력이 있는 일제 브랜드 이외에 뭐 대만 브랜드나 혹은 중국 브랜드들이 과연 이제 환경 규제를 잘 맞출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궁금합니다.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2021년도에 125cc들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새로운 125cc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혹은 이제 전기차로 대체되는 그런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5cc 언더 배기량들은 이제
일본 3사 가와사키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쿠터 생산을 하지 않고 뭐죠 이제 주문자 네. 해서 이제 가져온 게 있었는데 그 3사는 그쪽을 공동 개발하기로 이미 진행을 했었고 네. 왜냐하면 비용을 똑같이 투자할 필요가 전기 없고 전기 아니요 플랫폼. 그거 전기 플랫폼은 따로고 125cc 미만의 이제 엔진하고 아, 네네. 스쿠터 모페드 개발에 대한 네네. 거를 3사가 합력하기로 했어요. 일본인들은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그게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4개사 가와사키를 포함한 일본 4대 브랜드가 함께 전기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네. 있는 게 오사카와 함께 뭐 하고 네네. 있죠. 최근에 그 발표가 났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2021년도의 결과로 오진 않겠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예 시장의 트렌드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가는 이제 트렌드, 장르별 트렌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 흐름상 크루저의 시대가 곧 올 거다를 항상 주장했었어요. 근데 그게 기점을 사실 R18, 그 BMW가 크루저 시장에 재도전을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봤는데 실제로 R18을 타보고 잠깐 만나보고 이렇게 런칭하는 거 보면서 이게 굉장한 포텐셜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요거 한 대로 트렌드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1년도 그 이후에 이게 모델 확장을 하면서 판을 키우면 저는 사실 주도적인 시장 흐름은 크루저가 가져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달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뭐 이런 선배들의 말씀 들어보고 해서 크루저가 잘 되지 않을까 하고 R18이 예상보다 훨씬 바이크가 훨씬 좋아서 크루저가 재밌을 수 있겠다. 앞서 이제 레벨도 있었고 레벨도 엄청났죠. 레벨 1000을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가지고 크루저가 진짜 그 시대가 올까라고 했는데 역시나 크루저라는 거는 할리 데이비슨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할리 데이비슨은 지금 또 전기나 네이키드 어드벤처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순행 엔진이라든가 가장 큰 브랜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에서 크루저가 트렌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기 있는 어떤 장르는 될 수 있지만 트렌드를 가져가기는 어렵다 보고 저는 생각보다 이 다음은 원래는 역시나 슈퍼스포츠가 다시 올 시점이 됐는데 유행을 돌고 도니까 이 시점이 더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느 정도 그 슈퍼스포츠 쪽에 좀 무게를 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도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M1000RR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했고 지금 그 혼다 CBR 1000 트리플 R도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신차 소식에 대해서 2021년도 신차 이미 발표됐습니다. 이미 발표된 것만 이미 발표된 것만 모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미 공개를 예고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지만 촬영 시점 현 시점에서 완전히 발표된 모델들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BMW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BMW 역시나 신차 소식이 가장 빨랐습니다. 사실 BMW는 코로나 국면에서 제일 먼저 모토쇼에 이제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약간 좀 아쉬움을 좀 나타내기도 했는데 2020년도에 R18을 사실 온라인으로 최초 공개하면서 온라인 공개에 대한 힌트들을 남겨줬어요. 올해 공개된 모델은 이제 슈퍼스포츠 M1000RR 그리고 플래그십 어드벤처 R1250GS 그리고 엔트리 GS, G310GS가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M1000RR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BMW 슈퍼스포츠 S1000RR을 베이스로 고성능 패키지 버전 S1000RR M 스포츠 패키지였던 것에 사실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모터사이클에 이제 M을 투입한 첫 번째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M1000RR에 대해서 조건희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약간은 그 예상할 수 없었지만 갑자기 딱 등장했던 모델인데 이전에는 이제 S1000RR의 고성능 버전 하면은 HP4가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2018년에 S1000RR을 출시하면서 M 퍼포먼스 패키지 해가지고 카본 파츠나 이런 절삭 파츠들 달아서 조금 더 멋있게 꾸민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고가 되어 있던 거긴 하죠. M을 처음 쓰면서 모터라드에도 이 자동차에 있는 그 상위 모델인 퍼포먼스 모델인 M을 부여할 거다라는 건 어쨌든 이제 예견되어 왔던 건데 이거를 S1000RR에 M1000RR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한 거고 이제 퍼포먼스 패키지 이런 시각적인 거가 아니라 아예 엔진 설계나 그런
소재들까지 아예 새롭게 해서 등장한 모델이고 이게 출력만 보면은 원래 S1000RR이 207마력인데 이제 212마력이고 뭐 또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역시나 윙렛을 장착한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1000RR 하면은 이제 파니갈레 V4나 경쟁 모델이 CBR1000RR, CBR1000 트리플 R 뭐 이런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저는 조금 이게 애매하다고 보여지는 게 V4S나 RR, SP랑 경쟁하기에는 조금 더 프리미엄 느낌이 있고 근데 또 V4의 또 최상위 저거인 슈퍼레제라랑 비교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떤 구성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출시했을 때는 어쨌든 210마력 이상의 그 슈퍼스포츠의 어떤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쵸. 과연 1대1로 어떤 애랑 비교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포지셔닝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것도 대부분 다 동의할 수 있는데 그 일단은 M이라는 걸 이제 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이제 M 패키지 그건 정말로 네.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로 M 팩과 네. M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점에서의 이 기점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M은 자동차 BMW M도 뭐 최경량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시장 안에서 최고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지향점이 다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M1000RR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이건 사실 트렌드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 슈퍼스포츠 시장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2천만 원대에서 이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200만 원대 뭐 일본 바이크들이 제일 주였는데 이게 점점 더 수요층이 좁아지면서 대량으로 팔기가 어려워지니 프리미엄성을 가미를 해가지고 더 위 상위 그 구매자들 비용을 더 많이 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매력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V4 같은 경우에 V4S가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것 같고 만약에 혼다의 CBR 트리플 R을 구매하신다고 해도 저는 SP를 무조건 추천드릴 거고 그 SP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3,400만 원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M도 마찬가지로 그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한 BMW 포석이라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그 이전에 HP4 레이스가 존재했던 것처럼 초경량 모델의 스페셜 모델이 등장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아까 그 조관희 기자가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경원 기자께서는 요게 이제 일반 버전에 비해서 조금 더 고성능 버전을 타겟으로 하기 위한 전략이다. 고성능 버전이라기보다 고급화된 버전이라고 저는 사실 더 접근하는 방법을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요걸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브랜드가 좀 제시를 좀 잘 해주었으면 하는 라이더로서의 바람이 좀 있기는 한데 사실 최근에 두카티에서는 이제 트랙 이벤트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면서 인정. 예, 인정. 바이크만 구매를 한다면 이게 트랙에 언제든지 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BMW 모토라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성능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얘네는 이제 사실 공도에서는 그렇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하차감 정도이고 사실 그렇죠. 네. 목적 자체가 네. 달리기 위한 차들인데 달리려면은 정말 제대로 달리려면 트랙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두카티 코리아가 참 잘 했죠. 그거 정말 인정. 그거는 이길 수가 라이더의 안전이나 이 모터사이클 문화가 그 굉장히 긍정적으로 맞아요.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가는 거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BMW는 어떤 점들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BMW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BMW가 그런 거 하면 좋겠지만 또 근데 또 BMW 라이더의 특징이 또 그렇게 모여놓으면은 잘 놀지 않는. 아니 근데 그게 이게 예전에 트랙에서- 박스컵 같은 것도 진행하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네, 얘기예요. 네, 박스컵 얘기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아놓으면 안 타는 건 원래 모여서 타지 않는 건 두카티가 제일 심했어요. 근데 두카티 지금 트랙데이 뭐 며칠 뒤에도 가지만 네. 많은 분들이 다- 와서 즐기죠. 다 미친 것 같아요. 그치. 판은 깔아줘야 된다.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슈퍼스포츠 시장이 왜 활성화가 안 될까? 여기가 왜 장사가 안 될까는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몰랐고 놀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좁았어요. 근데 두카티 코리아가 그 트랙 이벤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준 건 정말 고마운 일이고 그 심지어는 가와사키도 트랙 이벤트를 따로 하더라고요. 올해 네.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뭐 BMW를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실 슈퍼스포츠에 대한 혼다가 이야기를 우리 혼다가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혼다는 좀 그런가?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BR1000 트리플 R은 출시하면서 사전 예약 고객들한테 그 라이딩 스쿨인가? 라이딩 이벤트? 트랙데이. 트랙 이번에 그 트랙 주행. 저희 이제 출시 행사에서 이제 그 고객들을 와서 트랙 체험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아, 네네. 그날이야?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라이더들이 또 혼다라서 또 슈트도 없으실까봐 지금 이제 슈트도 빌려주는 거야? 슈트를 아마 그 100만 원 상당의 그거를 쿠폰을 주나 약간 네, 다이내즈랑 그 해서 뭐야, 그 바우처. 바우처를 아, 예약 상당히 고객들한테 네, 주는 맞습니다. 사전 그 예약 특전 고객들한테 프로모션으로 네. 제공하는 그런 것들을 심지어는 혼다도 사실 고객 이벤트에 박하기로 유명한 혼다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슈퍼스포츠 클래스를 잘 즐기기 위한 어떤 그런 마케팅적인 활동들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라이더로서의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니즈가 있는 브랜드들이 이걸 통으로 굴릴 수 있는 데다가 좀 몰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네, 실제로 프로모터를 하고 있는 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들 있죠. 네, 그런 프로모터들을 통해서 이런 각 브랜드들이 외주 좀 이렇게 주시고요. 잘 이렇게 다 같이 먹고 삽시다. 네,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뉴 모델 R1250 GS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BMW의 GS 세계관을 지탱하는 기둥 R1250 GS의 뉴 모델이 좀 발표가 되었죠. 전작에서 시프트 캠을 채용하면서 R1250 엔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실 풀체인지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유로 5에 대응하는 변화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조건희 기자, 요거 그 신모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역시나 외관 디자인은 뭐 크게 변한 것 없고요. 네. 가장 딱 중요한 거는 헤드라이트 그 DRL 디자인이 나 그거 너무 좋더라. 바뀌었습니다. 네, XC로 보이던데요. 원래 이렇게 XC요? 아니 제가 헤드라이트 보면 C자 X하고 C자가 이렇게 보여. 네. 이렇게 뒤집어 놓은 X로 이렇게 C자였는데 이렇게 돼 이제는 있고. 그 헤드라이트 안에 X자 모양의 DRL이 들어가고 이렇게 XC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모양으로 쓰면 안 되지 변했고 않나? 왜 그냥 그거 크로스 컨트리니까 원래 크로스 컨트리니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에코 모드라는 라이딩 모드가 추가되었고 또 프로 라이딩 모드 또 다이나믹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그리고 힐 스타트 컨트롤 프로가 도입이 되었고 이제 사실 이 가장 GS에서 큰 저거는 GS가 출시가 40주년이 되면서 옛날에 R100 GS에 적용되었던 그 노란색 컬러를 스페셜 컬러로 그거 도입된 너무 게 예쁜데. 있는데, 예쁘게 생겼어. 노란색. 옛날에 투라텍 에디션 같이 약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네. 수라텍도 이번에 그래서 장사 되게 잘 될 것 같고 네. 올린지도 장사 잘 될 것 같고 노란색이어서? 다 노란색으로 맞춰. 맞추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색 좋아하는 노란색. 특히 이번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그 스크린이 노란색으로 네, 들어가 그거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엄청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옵션 719 그 네, 계속 뭐 알라인티나 이런 거 해왔던 그 옵션 719가 그것도 노란색으로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네. 아노다이징으로. 그런 어떤 퍼포먼스 시각적인 파츠들도 있고 그 어쨌든 중요한 건 뭐 가장 큰 건 유로 5 적용인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R1250 GS 나온 거 제가 봤는데 물론 이제 온라인상으로 봤지만 이번 해가 되게 특별한 해였어요. 40주년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전에 30주년도 되게 인기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BMW가 GS 시리즈들은 완전히 풀 모델 체인지가 되기 전에 원래 트리플 블랙이 나왔어요. 항상. 네, 맞아요. 근데 올해 21년식이 트리플 R도 존재하고 40주년도 같이 나오는 되게 그렇게 됐나? 특이한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번에 풀 체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 풀 체인지에 가까운 거죠. 사실은 마이너 체인지라고 해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엔진의 배기가스 규제를 맞추는 완벽한 변화가 필요했으니까 완전한 변화가 필요했으니까. 근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트리플 블랙도 나오고 40주년 기념 컬러가 같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사실 BMW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봐요. 그 트리플 블랙도 굉장히 인기 좋았거든요. 항상. 사실 트리플 블랙이 판매량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대대로 트리플 블랙은 사실 그냥 올검인데 그냥 올검일 뿐인데
되게 좋아하세요. 라이더들 사람들이. 올 거면 좋아한다 아닙니까? 네. GS는 그거 같아. 그냥 다 플라스틱으로 까만색이 아니라 소재가 다 다른데 이제 음.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있는 거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등장하면서 일단은 그 새로운 또 전기를 마련해 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그 DRL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헤드라이트가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아,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조정 각도를 아니면 자동으로? 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어댑티브예요. 어. 코너링 라이트도 적용이 될 거고, 음. 어댑티브로 조도도, 그러니까 조사각도 조정이 될 거고, 그런 식의 그 적극적인 변화를 취해준 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 역시 그 효자이기 때문에 요번에 어드벤처도 같이 나오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또 역시 또 내년도에 또 이끌어갈 만한 큰 기둥 중에 하나다. 전 재밌는 게 에코 라이딩 모드가 있는 게 되게 재밌었는데 그 저희 자동차 보면은 이렇게 악셀레이터 이렇게 살짝 밟으면은 막 초록색 이렇게 올라갔다가 깊게 밟으면 초록색 사라지고 약간 그거랑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스로틀을 감으면 그 에코 모드의 초록색이 줄어들고 스로틀을 놓으면 다시 올라가고 해서 그 뭔가 이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뭐 하고서 또 연비 주행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사실 그건 네. 타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 아까도 이제 설명을 해줬지만 프로 라이딩 모드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다이나믹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것도 분명히 에코 모드하고 연관이 되어서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을 강하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걸 강도를 약하게 해서 네. 에코 모드로 타력 주행이 좀 더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에코 모드를 잘 해서 탈 모르겠습니다. 거라면 모터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바이시클을 타는 게 아이. 낫지 않나? 아이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예.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절약하고 싶을 전기 수도 바이크를 있지. 타는 게 낫지 않나? 에이, 예, 그래요? 이게 쓸데없는 저도 잘 모르 약간 조금 모터사이클 라이더로서 약간 사실 공감하기는 공감하기 조금, 좀 어려운 포인트잖아. 포인트긴 한데 실제로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추가됐다라는 게 모터사이클에 적용했다는 게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BMW 근데 이거는 그 우리 윗세대 선배들도 많이 얘기하셨던 건데 BMW는 모터사이클 세계에서도 항상 연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브랜드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연비 표기를 그 WMTC 네. 이외에도 실제 주행 아. 상태에서 몇 킬로로 실제로 우리가 40km로 연비 주행하진 않잖아요. 60km로 연비 주행하지 않는 것처럼 80km, 100km 이때로 달렸을 때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BMW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신경 쓰는 브랜드였고, 실제로 GS 같은 거 타고 달려보면 연비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R-엔진. R-엔진 네. 자체가 R-엔진 자체가. 그 빅트윈인데 조금, 어쨌든 네. 간에 생각보다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 그 효율성을 더 높이는 방향은 BMW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역시나 좋습니다. 식스윌 브랜드여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는 것 같네요. 신경 그런 써야 거에 될게 대한 많은 그런 것 거에 같아요. 대한 컨셉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타 브랜드와 조금 차별.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모드를 좀 추가하고 싶은데 마땅히 늘 게 없어서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아, 네, 그 사실은. 하나가 또 추가된 게 그 열선을 켜고 끌 때 그 이 UI가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열선에서 이제 어, 이거 위에 이게 이렇게 바지랑이 네. 올라오는 걸로 1, 2, 3단계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원으로 돼서 1, 2, 3단계 이런 식으로 아. 되고 그 리어 시트에도 옵션으로 해서 그 버튼 골드윙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버튼식으로 2단계로 텐덤 시트도 하는 게 있더라고. 큰 감흥은 없지만 네. 또 그런 또 똑똑똑 이렇게 해서 디자인 전공이라 또 디자인을 아, 예, 시각 디자인을 또 이렇게 시각적이에요. 체크를 또 해주셨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GS 시리즈의 막내 G310 GS의 출시 소식도 있어요. 2017년에 쿼터급 어드벤처 모델들이 이제 투입되던 당시에 이게 좀 나오면서 붐업을 노렸던 노렸던 모델 중에 하나고, 물론 쿼터급 어드벤처 시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사실 엔트리 어드벤처 라이더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그동안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업데이트도 보면 유로 5에 대응하는 사양으로 이제 출력 변화가 있고 디자인과 성능 개선점들이 이제 보이는 그런 변화가 좀 있는데, 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조관희 기자가 알려주십시오. 사실 변화라고 얘도 뭐 유로 5가 가장 큰 이슈고요. 그렇죠. 그것 네. 때문에 유로 나온 거니까. 5가 가장 큰 이슈고 뭐 디자인은 이제 변경된 게 원래는 이제 벌브형
타입이었잖아요. 헤드라이트가. 헤드라이트가. 근데 이제 다 방향 지시등까지 LED가 적용되어서 조금 더 뭐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급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는 전자식 스로틀 적용을 되게 중요한 강조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유로 5에 되면서 이 출력을 그대로 뭐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의 하나의 방식이었다라고 얘네는 얘기하고, 그렇군요. 네, 또 셀프 부스팅 안티 호핑 클러치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이 원문을 해석해 보면은 이제 다운시프트 할 때나 그럴 때 이제 이 변속 충격을 줄여주는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조금 더 라이딩 할 때 좀 더 바이크가 안정화되고 이제 라이더한테 불쾌함을 줄여주는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 같고, 네, 출력은 34마력, 최대 토크는 28마력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렇군요. 뭐 계기판에서 변화가 좀 있나요? 계기판은 동일하게 그 LCD, 네, LCD 모노톤. 모노톤 LCD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좀 이거는 살리기도 되게 어렵겠다. 좀 아쉽습니다. 그거는. 네. LCD는 지금 LCD 같은 경우 E 클래스에서 잘하고 있는 브랜드와 제품은 아니 KTM KTM에서 네. 풀 TFT 넣어갖고 125cc에도 넣어주는데 네. 걔네는 그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이 휴대폰과의 연동 연동. 시스템 같은 거 BMW 고객들이면 분명히 되게 아무리 엔트리라도 기대하는 부분이 기대하는 그런 거 부분이 아닐까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정해주지 않은 건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사실상 G310R과 G310 GS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인도와 중국 그리고 브라질 같은 남미 요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 전략 모델 중 하나로 개발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판매량도 그 인도나 브라질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대와 어떤 그 클래스를 맞출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뭐 내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더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2021년도에도 사실 G310, GS, R 둘 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클 것 같아요. 좀 굉장히 사실 G310R 이 처음 출시했을 때는 쿼터급의 제대로 이제 인기 있는 모델이 MT-03밖에 없었고 G310R이 왔는데 얘가 도립식 포크에 BMW고 이렇게 되니까 있었지만 그때도 KTM 390은 있었죠. 근데 그때 그 당시엔 그렇게 인기가 많은 모델은 아니었지만, 근데 비교군을 보면은 여전히 찾는 분들도 계시고 GS의 그 이미지 19인치 휠이 달려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찾는 분들이 계시지만 인기를 끌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실히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있거나 혹은 더 알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BMW의 엔트리 모델은 사실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딱 바이크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나의 예산이 어느 정도 있고 엔트리급 뭐 쿼터 클래스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BMW고 덩치도 꽤 있어 보이고 했을 때 관심이 좀 있을 만한 브랜드인데, 사실상 그 금액대와 어떤 그 클래스를 찾아보면 사실 저 같으면은 KTM 390 듀크나 390 어드벤처 쪽으로 더 눈이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성능 면에서도 그렇고 캐릭터 면에서도 확실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G310 GS 신형은 컬러도 되게 예쁘게 잘 빠졌고 네. 그리고 전자식 스로틀을 적용한 거는 굉장히 큰 변화죠, 사실은. 네. 그리고 셀프 부스팅 안티 호핑 클러치에 대해서 아까 셀프 부스팅 안티 호핑 클러치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줬는데, 보통 이제 안티 호핑 클러치는 이거 슬리퍼 클러치를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어 휠이 이렇게 똥똥똥똥 튀는 걸 방지하는 거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셀프 부스팅이라는 부분에서는 여기서 좀 더 그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클러치 레버를 조작할 때에 대한 그 힘도 굉장히 줄이는, 이를테면 클러치를 잡을 때 부스팅이 되는 거죠.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엔티 클래스는 매뉴얼 바이크로 진입하는 첫 매뉴얼 바이크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클러치 조작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던 것 같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메카니컬한 그 발전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역시나 저는 그 계기반이 아직도 그것이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BMW 모토라드 딜러분들한테 그 제시를 하나 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그 휴대폰 거치대를 껴주세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계기만 안 보고 휴대폰 보실 수 있게. 속도는 봐야 되죠. 그러니까 괜찮지 않아요? 네, 그 다음 브랜드로 이어서, 예. 예. 조금 더 BMW 얘기를 하자면 아마도 G310 GS에 이어서 G310R 또 발표될 수 있어요. 발표될 가능성이 이어서 있습니다. 네.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쵸. 그거를 둘 다 죽일 필요도 없고 두 네. 대가 같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네, 310이라는 네, 네. 클래스가 형성이 되는 거였으니까 오히려 사실은 더 궁금한 건 S 버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제일 재밌어요. 원래 당초에 이 310 G 시리즈들이 G310 시리즈가 플랫폼화를 해놓은 것도 굉장히 다양한 모델 버전들을 만들어낼 계획이 있었는데 S 버전이 등장하지 않은 것도 사실 좀 슈퍼 스포츠 버전으로 만들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모토 이슈 영상을 통해서 커터 클래스를 추천하는 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발행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G310R은 왜 빠져 있냐라는 아,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쵸. 되게 좋은 바이크예요 그거. 생각보다. 좋은 바이크. 생각보다 진짜 좋아. 저희도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좋습니다. 경쟁이 너무 많아.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KTM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TM은 오프로드 노하우에서라면 사실 최고라고 부를 수 있는 브랜드 중 하나죠. 그래서 KTM은 890 어드벤처 R과 890 어드벤처 R 랠리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던 시점인데 사실 작년에 790 듀크가 890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790 시리즈가 890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실제로 발표를 하면서 이게 현실화 됐습니다. 요 변화에 대해서도 조건희 기자가 잠깐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2년 전에 2018년에 출시했었는데 790 어드벤처가 했는데 2년 만에 이제 빠르게 이제 890 어드벤처로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이제 스펙만 한번 읊어드리자면 이제 엔진은 유로 5를 충족을 하고 105마력에 100Nm 최대 토크 100Nm여서 이게 790에 비해서 최고 출력이 1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12Nm 증가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KTM의 얘기에 따르면은 KTM이 이 원래 랠리의 명가잖아요. 19회 연속 다카르 랠리 19회 연속 저 20회를 못했어. 20회를 막았지. 누가 막았냐? 아무튼 그래서 그 팀의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의 노하우와 그 선수들이 주행하면서 그 랠리 머신에서 있던 그 데이터들을 실제로 녹여냈다고 하고 790은 790 노말이 있었고 790R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말은 19인치에 조금 더 올로드 그런 어떤 투어링을 강조한 모델이었고 R이 이제 오프로드 성능을 더 강조한 모델이었는데 이제 890 어드벤처는 790 어드벤처 R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익스플로러 서스펜션이라든가 ABS 소프트웨어 조정이 되었고요. 또 트랙션 컨트롤이 새로운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고 해서 조금 더 토크풀한 그런 KTM만의 감성을 느껴볼 수 있는 바이크일 것 같고 랠리 모델이 추가되었는데 이건 700대 한정 모델이고 WP 이제 오프로드에서 익스플로러 프로 서스펜션이 적용되었고 아크라포비치 배기가 적용되어서 순정보다 이게 35%더 가볍다고 하고 출력이 더 높아지고 랠리 시트 또 랠리 모드 또 퀵시프트 기본으로 적용되고 전용 그래픽 또 카본 탱크 프로텍터 또 이제 플래스트 두 개가 적용된 게 랠리 모델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되었습니다. 790R 랠리 같은 경우는 국내 세 대가 네. 들어왔다가 이제 완판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20년도 모델.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1년 랠리 같은 경우는 700대 한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제한된 숫자로 국내에 도입이 되겠네요. 890 어드벤처 R하고 랠리 버전이 출시됐다는 소식이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주말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거 보고 와 충격 먹었어요. 차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제 저한테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우리 존경하는 형님이 또 계신데 또 바이크 정비해 주시는 우리 형님이 계신데 같이 영상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었어요. 야,
저거 진짜 비싸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서스펜션이랑 이런 게 딱 보니까 엄청나게 공격적인 세팅이더라고요. 네. 이거 미쳤는데? 이거 이 클래스에서 없었던 시도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R 랠리 버전? 랠리. 네. 그 왜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스플로러 서스펜션 같은 거 이거 프로라면서요. 그거 랠리 움직이는 머신에, 거 보니까 와 이건 끝났는데? 사실상의 랠리 머신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나요? 이를테면 아마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지만 테네레 700 랠리 네. 뭐 이런 것과 뭐 견주겠지만 그 견주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감히 견주지 마 이런 것 같아요. 글쎄 아까 말씀하시면 영상에서도 그 랠리스트들이 딱 나와갖고서는 이제 그 연구실 같은 데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데 이런 감성을 넣어서 뭐 했지 않냐 뭐 이런 영상도 나왔잖아요. 예. 크리스 그거 버치한테도 보면, 보냈던데. 버치한테 뉴질랜드로 보냈더라고. 그래요? 버치가 오스트리아를 못 가니까 상황이 네. 바이크를 보냈구나. 바이크를 보내갖고 했더라고. 이게 실제로 오프로드를 어드벤처 바이크로 오프로드 타시는 분들이 원래 리터급 이상 이제 큰 바이크들 타시다가 790을 타시면은 이게 가벼운데 출력도 충분히 좋다. 충분히 좋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실력이 되시는 분들 조금 아쉽다라는 것들에서 역시 KTM은 그 오프로드 명가답게 그런 라이더들의 그 피드백을 잘 받아들여서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국내에서 어드벤처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어떻게 즐기시는지 솔직히 전 잘 몰라요. 근데 사실 790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강력했다고 느끼는데 890은 그냥 봤을 때는 랠리나 이런 거는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 극한으로 달릴 수 있는 사람만 타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뭔가 눈높이를 낮춰서 더 많은 이들을 이 어드벤처 투어링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기보다 굉장히 익스퍼트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타실 수 있는 정말 잘 타시는 분들이 그 한계점을 넘어볼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제시한 것 같아서 사실은 그 가격도 사실 쌀 수가 없을 물건이고 기존에서 배기량만 조금 올라갔다 갔는데 왜 이렇게 비싸졌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엔진도 베이스가 790이지만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 상당히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봤어요. 이건 쌀 수가 없는 물건이었고 랠리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걸 타실 수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다. 네. 이걸 타고 다니면 잘 타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 890이 그럼 노멀 버전도 있고 890 어드벤처 R도 있고 랠리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R이 공개가 됐고 R과 R 랠리. 네, R과 R 랠리가 랠리만 공개가 있잖아요. 됐고 이제 노멀 버전이 공개가 되겠죠. 안 나오지 않을까? 790S로 790을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790 노멀로 790 유지하는 게 더 이걸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스를 790의 노멀 그리고 790R은 폐지시키고 그래서 그 단계로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원래 했던 항상 하던 대로 오케이. 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테레나 이런 애들이 자꾸 비비니까 그치. 말도 안 되는 애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차 브랜드에서 이제 공개를 예고한 모델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트라이엄프에서는 트라이던트를 이제 공개를 예고를 했고 두카티에서는 멀티스트라다 V4에 대한 힌트를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에는 포르자 750이 있고 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트라이엄프는 항상 그 에이크마 전에 발표를 했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쇼에서 월드 프리미어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약간 자체적으로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먼저 9월에 이제 트라이던트 이제 그냥 목업, 그쵸, 아무 색깔도 칠해지지 않은 거를 발표를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그래픽 이제 그 그쵸, 네. 위장 그래픽을 입은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몇 cc 엔진은 3기통 엔진은 얹을 거다 해서 660cc냐 혹은 이제 모토2에 들어가는 765cc냐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660cc 새로운 660cc 엔진을 얹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원래 660cc가 그 A2 라이센스용으로 했던 엔진인데 아마 100마력 이하로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직접 경쟁 모델은 혼다 CB650R이 될 것 같고 출시 정식 공개 일정은 아마 12월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초. 트라이던트라는 이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삼지창이잖아. 삼지창. 네. 마세라티인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인데? 응. 그때 트라이던트는
영어잖아요. 삼지창이니까 3기통으로 만드는 것 같고 트라이언프는 원래 3기통을 굉장히 옛날부터. 꾸준히 밀고 네.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로드스터죠. 네, 로드스터. 로드스터니까 로드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라인업을 확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트라이언프가 현재 이제 모던 클래식 라인업 말고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들급 클래스라고 하는 스트리트 트리플도 765cc에 이제 출력이 이제 100마력 이상 넘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엔트리 라이더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모델인데 이 모델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파일을 넓혀가려는 자기 고객 파일을 넓혀가려는 첫 번째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엔트리를 겨냥을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765cc로 나와서 110마력 이상에 해서 퍼포먼스 미들 미들 네이키드 해서 조금 더 이제 스트리트 트리플은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고 너무 요즘에 인기 있는 그 레트로 스타일의 네이키드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변화이지 않을까 해서 이 경쟁 모델들은 이 스펙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출력을 낮춰서 더 많은 라이더들이 탈 수 있게 하려는 것 같아요. 이건 트라이언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모델일 것 같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이제 예전에 미드 클래스가 600 클래스였다가 더 올라와서 800 클래스였다가 지금 900까지 거의 리터급이 네. 되어버린 상황에서 실질적인 미들 클래스를 다시 만들어 재편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요. 공부를 좀 많이 안 했고 트라이던트에 대해서는 뭐 얻어진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저한테는. 현재 아직 공개된 것도 네. 많이 없고 지금 목업이랑 대략 추측 정도지 않나요? 네. 나올 거다 정도만. 그래서 예고가 돼 무난하게 있다. 즐길 수 있는 차. 네.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차고 이걸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점이 굉장히 중요 포인트일 것 같아요. 가격도 좋았으면 좋겠네요. 아마 12650R과 비슷한 가격대를 맞춘다라고 했다고 진짜요? 했다는데 그런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12650R이 이기지. 그게 어려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더 쌀 수는 없겠지 또. 네. 사실 조건희 기자가 부정적인 의견이 있긴 했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엄프라는 사실 브랜드 파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디자인 미들 클래스 네이키드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 그 어떤 트라이엄프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 모던한 디자인 요 3박자가 잘 어우러지면 사실상 괜찮은 타겟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애매하다고 하는 포인트에 딱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 형식이에요. 그래서 네, 4기통도 아니고 2기통도 아닌 3기통이 두 가지의 강점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라이더가 탔을 때는 대다수의 라이더가 탔을 때 힘이 없다라고 느낄 여지가 많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근데 사실은 봐야 될것 정말 같습니다.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그 660cc나 고클래스 정도의 요 정도 마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2기통이 사실 정말 다루기 편하긴 한데 약간 재미가 부족한 것도 있잖아요. 그 짜릿함이 약간 부족한데 네.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차라면 그래서 뭐 한번 나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토크 세팅만 잘 하면은 말씀하신 음. 대로 2기통보다 출력이 더 고회전에서 고성능 훨씬 더 나오고. 재밌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 모델이네요 생각보다. 내년에 한번 내년에. 빠르게 시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카티 멀티스트라 V4 예. 뭐야 멀티스트라다도 V4 엔진을 세계 품을- 최초 예, 양산형 품고. 모터사이클 최초로 레이더 탑재. 네. 예, 레이더를 탑재한다고는 이미 정보가 공개가 됐고 공장에서 만드는 네. 것도 도메니카가 공개가 나와 됐고 있더라고요. 벌써 사실상 10만 대 이상? 지금 저희가 이제 토크를 하는 이 와중에는 아직 그 완전한 스펙이나 이런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건희 기자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두카티가 2017년에 그 밀라노 공과대학이랑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던 그 시스템을 레이더를 모터사이클에 적용할 수 있냐라는 거를 연구를 했고 그게 양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돼서 이제 이쪽에 노하우고 있는 보쉬랑 자동차 쪽에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보쉬랑 함께 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이 중에 BMW랑 KTM도 우리도 이 양산형 모터사이클에 레이더를 달아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할 거다라는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누가 처음이 될 거냐
아 그렇죠. 누가 네. 첫 스타트를 끄느냐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게 과연 모터사이클 라이더한테 얼마나 사용을 할까 이걸 떠나서 누가 최초냐가 약간의 맞아, 그쵸. 자존심 싸움 같이 됐는데 BMW가 이게 바이크를 출시한 건 아닌데 발표를 먼저 해버려서 결국에 최초의 모터사이클이 맞아요. 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상호 간의 그 시너지가 오히려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먼저 출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BMW는 사실 이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공개를 했거든요. 보도자료로 다 보셨겠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먼저 공개를 했지만 바이크는 공개하지 않았고 네. 바이크 어떤 바이크에 탑재될지도 공개 안 했었고 근데 그 상태에서 파니갈레가 아니라 멀티스트라다가 V4에 이게 탑재된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멀티스트라다가 처음에 레이더 탑재했을 때 무슨 레이더 하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데 오히려 BMW가 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예, 미리 그치.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아 그거 들어가는구나 하고 아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죠. 그래서 네.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크루징 속도를 설정을 해서 이제 모터사이클이 스로틀 조작 없이도 계속 모터사이클의 일정 속도를 항속하는, 유지하면서 네. 갈 수 있는 항속할 수 있는 세팅을 하는 건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 크루즈 컨트롤 사용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차와의 거리나 그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 속도가 조절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그쵸, 네. 있죠. 네. 속도를 좀 줄여주던가 수동으로. 네. 근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이 해지되고 맞아요. 하니까 다시 켜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일정 거리를 몇 단계로 유지할 조절을 수 있고. 해놓으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최고속 설정해놓은 내에서 계속 그 흐름에 맞춰서 왔다 갈 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차가 많은 상태였으나 조금 더 정말 오래 가야 되는 장거리 투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편리한 시스템이죠. 네, 혼다도 포르자 750을 티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포르자가 750이야. 750으로 포르자 750. 우짠데야. 네, 우짠디야. 사실 이게 실루엣을 보면 기존에 있는 포르자를 상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실루엣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인테그라의 실루엣을 좀 얹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보가 사실 아직은 공개가 되지는 않았죠. 실질적인 정보가 공개된 건 아무것도 없었고 티저 영상과 사진들 이런 것만 조금 공개된 것 같았는데 아까도 보니까 그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것들은 이전 세대의 포르자의 느낌도 약간 있었고요. 그리고 LED로 그러니까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를 깔아놓은 거는 약간 CBR 250R에서 보이는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도 있었고 공격적인 인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측면 실루엣을 봤을 때 전후 휠 차이가 확실히 있어 보여요. 네. 앞뒤를 같은 휠을 쓰진 않는 것 같고. 프론트 휠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래서 아마 실루엣이 15, 17을 쓰지 않을까. 혹은 뭐 15, 16일 수도 있고 14는 아닐 거고. 15, 17. 15, 17 혹은 16, 17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옆모습으로 봤을 때 리어 휠과 프론트 휠의 크기 차이는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다의 이제 최상위 클래스에서 최상위 라인업에 그 빨간 혼다 로고를 붙여주잖아요. 아마도 얘도 그거를 달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 게 스마트키 시스템이 적용된 것 같더라고. 그 CBR 1000 트리플 R에 이 지금 계기반 왼쪽에서 이 이그니션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 키온이 되는데 그 티저의 영상에 그게 딱 나온 거 보니까 아마 스마트키를 탑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프리미엄 모델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인테그라도 DCT 장착된 버전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포르자 포르자 750 뭐라고 그랬죠? 인테그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그거잖아 사실. 포르자. 우리 가가. 솔직히 걔가 알잖아요 다. 모르는 척하고 있어 다들. 네, 포르자 750. 네, 포르자 750도 사실 기존의 것들을 예상해 보건데 사실 DCT가 장착된 엔진 버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그 짚어야 할 포인트는 사실은 그거죠. NC750 계열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돼요. 유로 5 버전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것의 첫 단계로서 포르자 750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결국에 그 혼다의 그 NC750 계열은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는 의미는 DCT죠.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그것의 대중화를 이끈 모델이고
유일하죠. 여지까지 그 대백이랑 브랜드 중에서 DCT를 갖고 있는 건 혼다. 혼다밖에 없으니까.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벌써 그게 출시된 지 그러네요. 10년이 지났을 거예요. 처음 등장했던 게 인테그라의 그 컨셉트 모델이 제일 먼저 등장했었거든요. DCT 버전으로. 그게 등장한 다음에 해에 이제 NC랑 한꺼번에 나왔고, 근데 요번에는 포르자 먼저 까는 걸 봐서는 이거 이후에도 이어지겠지만 그 기점을 딱 넘어가서 새 시대의 DCT, 미들클래스 DCT는 결국에는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터사이클의 세계로 입문시킬 수 있고, 왜냐하면 기어 변속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리고 스쿠터로서의 존재감이 약간 희박해졌던 부분을 새로운 포르자로서 또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 750 계열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단초,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아마 다른 모델들도 달라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지금 공개를 현재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 현재 공개를 예고한 모델은 트라이언프 트라이던트가 있고,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V4가 있고, 혼다 포르자 750이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출시가 기대되는 바이크가 저희가 꼽은 게 스즈키가 하야부사가 가능성이 높고, 야마하 MT-07도 사실상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고, BMW G310R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같이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한 3개 정도는 얘기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시죠. 추가로 BMW S1000R도 그 F900R 그 디자인으로 스파이샷이 거의 확정적으로 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 F900R이요? 아니요, S1000R S1000R. S1000R 네이키드. 네, 네이키드. 그리고 몬스터도 821이 뭐 뉴 모델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821.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우리가 이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로5 관련해서 다들 다음 세대를 넘기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스즈키의 하야부사 같은 건 이건 명맥이 끊기면 안 되는 차잖아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고, 그죠. 하야부사 팬들은 하야부사 팬들만의 진짜 강력한 그 어떤 그 팬덤이 타보면 있고, 알아요. 하야부사는 하야부사로 계속 건너가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디자인이 지금 거의 지난주 뭐 지금 촬영 시점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거의 해외 매체들 보면은 거의 이제 갑자기 기사들이 팍팍팍 쏟아져 나오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디자인 이 렌더링을 보면 거의 변화는 없고 헤드라이트 디자인 정도만 변경된 정도. 그 하야부사의 그 풍만한 페어링과 구름 같은 페어링. 그 우아한 라인은 그대로 거의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하야부사 굉장히 많이 기대하는데, 하야부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스즈키가 하야부사를 어떤 식으로 계승할지는 사실 너무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1300cc 엔진이잖아요. 네. 직렬 4기통. 그 엔진, 그 옛날 엔진을 이 새로운 시대에 계속 쓸까?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단지 그 배출가스 규제만 맞추기 위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기 시스템에서 네. 캐털라이저를 달거나 하는 식으로 그냥 무난하게 갈 수도 있지만, 현 시점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글쎄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 차저를 얻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편법이기는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접근성이 높은 방법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스즈키가 스즈키가 같지 않은 스즈키는 원래 과도한 무언가를 좋아하니까. 하지만 스즈키의 해결 방식은 그런 뭔가를 달아서 해결한다기보다는 그것도 그래요. 뭔가를 달아서 해결한다기보다는 근데 그럴 거라면 하나를 빼고 말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닌가요? 아니면 뭐 그 카타나에서 했던 것처럼 스로틀에 개정을 할까? 근데 어쨌든 간에 기존의 1300cc 엔진을 유지를 하거나 한다면 그게 가장 근데 현실적이겠죠. 별 적이 없이 배출가스 규제 맞추고, 혹은 이제 전자제어 시스템들을 대거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니까, 디자인과 엔진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 인터페이스, 사실 그리고 사실 UI, 아까 정원희 기자가 얘기한 대로 현 세대의 현 세대의 현 세대의
특히 하야부사 팬들이 기대하는 정도가 아마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 없고 막 이거 달리지 않을까 저거 달리지 않을까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을 것 일단 같고 출시하는 게 엄청 고마워 그분들.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모터사이클 뉴모델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막 뉴모델 정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해서 아직 다뤄야 할 이런 바이크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2021 여기 이슈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요거를 따라가면서 뉴모델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와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